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좀 세죠. 너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북진을 한다. 야, 그러니까 이제 백모가 드디어 이제 전쟁광 수구 꼴통 보수의 이제 진면목을 드러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저한테 무슨 레이블이 붙든 간에 이게 그냥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다 따져가지고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이걸 떠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민간이, 학자들이, 담론가들이 이야기를 떠들어줘야 실제로 전쟁이 안 벌어집니다. 또 한반도도 편안하고 대만도 편안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우크라 사정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크라 사람들한테 이 전쟁은 첫째 이제 수성 방어 전쟁이고, 둘째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전쟁입니다. 여기서 수성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군사 지정학에서는 갈등 내지 충돌이 수성이냐 전복이냐, 방어냐 공격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몹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성 방어를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라고 부르고요. 흔히 스테이터스 코어라고도 해요. 줄여서. 전복 공격을 리비저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이 두 입장 중에 자기가 어떤 입장에 처했냐, 우리 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좌좀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을 리비저니스트라고 하고,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리비전이 수정이니까 수정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정치학에서도 군사 지정학에서도 이렇게 수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감이 그 어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역사학에서 많이 우리 사회에서 쓰여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역사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역사 해석에 대한 전복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정주의 역사학의 이제 대표 주자 이러면 이제 좌좀 미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인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게 우리 좌좀들이 아주 필독서로 읽었던 책입니다. 이제 이 브루스 커밍스의 역사 해석은 이런 식이에요. 6.25를 스탈린의 개 김일성이 저지른 괴뢰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진실 아닌가요? 이 브루스 커밍스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6.25는 민족 내부의 계급 갈등에서 생긴 내전이다. 그런데 미국, 즉 외세가 개입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제 이를 두고서 이제 좌좀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두고 수정주의라고 부르는데, 사실 어감은 그게 아니죠. 어감은 이런 맹숭맹숭한 이름으로 부를 일이 아니라 역사 전복입니다. 그냥 역사 전복. 이게 지정학에서는 이게 화끈하게 드러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용어의 뜻이 명확해지죠. 수성 방어는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라고 부르고, 전복 공격을 리비저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우크라 사람들은 지금 주권과 자유를 위해 수성 방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우크라 사람들에 있어서 이 전쟁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즉 시간이 우크라 편이에요. 독일, 프랑스가 러시아와 중국을 변호 옹호하면서 우크라에 대한 뭐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감히 그 이야기는 못하고, 왜 그러면 국내 여론이, 독일도 뭐 압도적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자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국내 여론이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옹호를 하고 변호를 해주는 개발질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유럽 내의 어느 국가도 우크라 지원하지 말자, 혹은 우크라 지원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태를 못 보입니다. 유일하게 그런 행태를 보이는 나라가 헝가리 정도예요. 여기는 이제 우크라 지원 그 단일 대우를 벗어나서 완전히 그 러시아 간첩질 비슷한 걸 하죠. 그래서 엊그저께는 그 EU의 우크라 지원 패키지를 그 승인을 거부한 유일한 나라가 돼서 우크라 지원을 EU가 이제 지금 당장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원금 제공인데 그게 그 경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헝가리는 그냥 조립니다. 이렇게 어깃장 놓더라도. 그 EU 국가들이 헝가리의 반대를 우회해서 우크라를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내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이게 경제 제재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 경제 제재라는 게 그 파괴적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거든요. 우리가 잔매가 쌓여서 몸이 아작이 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잔매가 쌓여서, 즉 시간 속에서 그 파괴성이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제가 하나하나 마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폭망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미국의 힘이 강화되고 자유진영의 힘이 강화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조하겠죠. 앞으로 이제 우크라 전쟁의 고비는 크리미아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을 해서 공을 많이 들였던 지역이죠. 이 자유진영 안에서도 우크라가 이제 크리미아까지 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냐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그 우크라 전쟁을 어느 때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는 오로지 우크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지원한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식적 입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가 크리미아 공략에 나서면 이제 러시아는 우리 영토 침범했잖아.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게 말하자면 크리미아를 러시아한테 양보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의 논리입니다. 아마 독일, 프랑스도 그때가 되면 그런 논리를 펼 겁니다. 틀림없이. 한국은 어떨까요? 좌좀들이 그 논리를 벌써 불을 지피죠. 이제 YTN 같이 좌좀스러운 언론이 나서서 러시아는 자기 영토에 공격이 들어오면은 방어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YTN의 유튜브 꼭지의 썸네일입니다. 보면 본토 공격당한 푸틴 핵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고려해.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이게 본토 공격당했다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인정은 안 했는데 그 러시아 안에 한 400-500km 또는 600-700km 들어가서 있는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그 공군기지 두 군데에 누가 쐈는지 모르는 자폭 드론이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들이 손상이 됐죠.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이.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YTN 이런 썸네일이나 심지어 CNN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 마치 푸틴이 뭐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푸틴이 엊그저께 한 그 온라인 인터뷰를 보면 온라인 대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예, 두 꼭지를 준비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변명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30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15만 명이 전선으로 배치됐는데 그 중에 다시 절반쯤인 7만 7천 명이 실제로 싸움터에 나섰고 나머지 절반인 7만여 명은 뭐 후방에서 무슨 뭐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원된 30만 명이 가서 총알밥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가 도는데 그건 전부 저 악랄한 악마 같은 우크라이나가 퍼뜨리고 있는 역공작 헛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걸 거의 뭐 징얼징얼 하면서 징징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это дл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может быть. Так, но потом вы, упомянули о том, что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Ну вот, и такой все-таки значимый результат для России. Ну, чего ж там греха таить. И Азовское море стало внутренним море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т смотрите, у нас из 300 тысяч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аших бойцов
мужчин наших,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150 тысяч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ции. 150 тысяч, то есть половина в войсках, в группировке. Из этих 150 тысяч, находящихся в группировке, половина только, это 77 тысяч, находя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боевых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Остальн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вторых, третьих рубежах, выполняя функции, по сути, войск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обороны. Или проход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ции. 예, 뭐 말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면, 러시아인들이 반발이 심하면 저렇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중얼중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전쟁에서 뭐 아조프가 내가 됐고, 그건 참 그 러시아 제국을 우뚝 일으켜 세우신 우리 표토르 1세의 위협에 거의 비견할 만한 그런 위협을 제가 한 셈이 됐고, 또 30만 명 동원했는데 뭐 그거 다 안전한 데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몰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 핵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가 먼저 핵 공격을 받기 전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미쳤냐 핵 쓰게. 이 소리를 해요. 직접 들어보세요. Стратегия наша применения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а именно как защиту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оружие массового поражения,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она вся настроена вокруг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ответно-встречного удара. То есть, когда по нам наносится удар, мы наносим... 네, 보시다시피 제가 미친놈입니까? I'm not crazy.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왜 핵을 먼저 까요? 핵으로 맞은 다음에 핵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저 그렇게 씁니다. 쓰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이야기랑 아까 보셨던 이 이야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본토 경영당한 푸틴 핵 잠재적 반격 수단. 지금 이 인터뷰 두고서 쓴 기사예요, 이게. YTN 기사가. 그러니까 참 뭐 푸틴과 러시아를 못 띄워서 안달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 이 살기가 등등하지도 않고 뭐 말하는 게 뭐 비실비실 웃으면서 동네 양아치 같은 깡패가 사고친 그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화면에 히틀러와 푸틴을 같이 놓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히틀러는 진짜 악마스러워요. 살기와 그 악기가 풀풀 풍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둘 다 아마 묵음 처리했죠. 네. 예, 보시면은 히틀러는 그냥 악기가 막 넘치잖아요. 살기가 흐르잖아요. 푸틴은 뭐 요리조리 눈알 돌리면서 무슨 뭐 검사 앞에 불려나간 무슨 그 정관 시범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 비루하고 어디 뭐 빠져나갈 데 없나 뭐 이런. 그래서 이 푸틴한테 야, 너 그렇게 그 대량살상 전쟁 벌려놓고서 어떻게 그 악마 흉내는 냈는데 그 악마는 아무나 되냐? 악마를 아무나 하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그 말 한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영국이 어떤 입장일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뺏기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크리미아를 비롯한 모든 영토를 되찾을 때까지 지능적이고 제한적인 방식,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지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지능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결정하면 프랑스, 독일이 아무리 댕댕거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우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이번 겨울에 굉장히 춥고 또 굉장히 고생하죠. 뭐 물도 한 번씩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다시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수도 끊기면 뭐 씻지도 못할 거고 세탁도 못하고 조리도 잘 못하고 화장실에 그 동오줌도 잘 안 내려갈 거고 정말 사람이 비루해지죠. 그 상태에서도 그냥 견디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크라 사람들이 크리미아와 돈바스까지 몽창 되찾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어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느나 이 전쟁 그냥 간다. 이러면 영국과 미국이 계속 지원한다고 본다. 지금 영국이요, 이 브림스톤 미사일 블록 2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저건 원래는 이제 하늘에서 쏘는 건데, 저거를 이제 땅에서 지대지로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 높은 데서 쏘면은 이제 한 60km 가고요. 이제 땅이나 헬리콥터에서 쏘면 한 40km 갑니다. 그게 이제 뭐 하는 데 쓰는 건데, 작은 미사일인데 제가 저 조그만 게 날아가가지고 적 탱크를 박살을 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60km를 간다고 하면요, 광화문 위에 떠 있는 전투기가 쏘면은 개성에 있는 탱크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서 쏜다 그러면 거의 임진각에 있는 탱크를 잡는 거예요. 광화문 위에서 쏘면 그 좌표 받아가지고 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밀어붙이는 걸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갔거든요. 브림스톤 블록 2. 또 뿐만 아닙니다. 예, 이 영국이 잠수함 잡는 헬기, 그 시킹 이거를 3대나 지원을 했어요. 이 크리미아를 공략하라는 소리라고 전 봐요. 크리미아 공략을 하려면 바다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바다를 싹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흑해에 러시아의 킬러급 소형 디젤 잠수함이 5척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대잠 능력을 가진 헬기가 떠다니면 그 킬러급 소형 잠수함, 그 러시아 후진 거, 소리 많이 나는 거, 이거는 쪽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저게 크리미아 공략을 위한 지금 기초를 닦아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엊그저께 굉장히 그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이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잉사가 미 국방부에 느닷없이 보잉이 개발한 합동 직격탄 내장 로켓탄, 그걸 이름이 좀 그렇죠? 합동 직격탄 내장 로켓탄 GLSDB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크라 전선에서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 그래서 보잉이 미 국방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거가 한 150kg. 그러니까 무게가 120kg가 나가는, 무게가 120kg에서 110kg, 그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파운드짜리니까. 그거 폭탄을 오차범위 1m 수준으로 150kg까지 쏘는 겁니다. 이게 살벌한 거죠. 예. 그 무게가 120kg가 나가는 폭탄이면요, 공중폭탄으로는 작아요.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또 떨어뜨리는 폭탄으로는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로켓, 그 K239 유도 로켓 239mm짜리의 유도 로켓의 그 탄두 무게가 9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120kg짜리가 간다.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합동 직격탄 내장 로켓탄이 이게 그 가성비가 갑이에요. 굉장히 싸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그 화력치고는. 그리고 이게 다연장포에서 쏘니까, 다연장 그러면 북한 발음이고요. 다연장 로켓포에서 쏘니까 무지막지하게 퍼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탄두 무게 120kg 나가는 게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그렇게 떨어져 보세요. 무슨 현상 벌어지나.
그것도 150km 거리에서 오는데 그게 정밀 타격이 되는 거예요. 살벌한 거죠. 한번 직접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합동직격탄이라는 건 여기 그림의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전투기나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포탄인데 이 날개가 투하되고 나면 날개가 쪽 펴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글라이더 식으로 활공을 하죠. 그래서 보통 한 20km에서 30km, 우리 어떤 경우는 한 100km까지 활공해요. 그러니까 포탄이 작고 날개가 크면. 그래 활공을 해가지고 포탄이 작을수록 활공거리가 커져요. 그 활공을 해서 그 GPS에 입력된 좌표로 뭐 2, 3m 오차로 똑 들어가는 게 그게 합동직격탄,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이죠. 예, 2003년 이라크전 때부터 일반적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 합동직격탄을 그 다연장 로켓의 로켓 추진체에 그 앞에 탄두 부분 떼버리고 로켓 추진체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다연장 로켓에서 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충 그러니까 그 방향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합동직격탄 안에 그 저게 내장돼 있으니까 좌표가 얘가 로켓과 분리된 다음에 얘가 헤엄쳐서 딱 그 좌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 자체에는 유도 기능이 없죠. 합동 직격탄이 활강해서 그 좌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로켓 자체에는 유도 기능이 없어요. 이 개발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무유도 로켓이 230mm가 있죠. 미국이 227mm가 있습니다. 무유도 로켓이. 그걸 M26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직경도 우리랑 비슷하죠. 뭐 3mm 차이 나죠. 근데 이제 M26의 그 탄두가 집속탄이에요. 이게 이제 M26을 분해해 놓은 그 다이어그램이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근데 이제 집속탄이라는 건 여러 개의 자탄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 터지면서 자탄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다시 폭발을 해서 그 일대를 전부 피바다 만드는 게 집속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속탄의 문제가 이게 자탄이 불발탄들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불발탄을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죽기도 하고 팔다리가 날아가기도 하고 손모가지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또 일반인 민간인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인 협약을 맺어서 이 집속탄을 안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M26을 폐기했겠죠. M26을 폐기할 때 앞에 결국 탄두가 문제잖아요. 탄두만 폐기를 하고 뒤에 이 로켓 추진체, 요걸 로켓 모터라 그러는데 얘는 어디다 쓸까 하고 이제 머리를 굴리다가 이 로켓 추진체에다가 그 합동직격탄 중에 작은 애, 제일 작은 애. 걔가 이제 GBU 39예요. 이게 GBU 39 제일 작은 애예요. 그래야 이제 로켓 그 구경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폭탄의 그 무게는 한 120kg 나가는 애예요. 작다 그래도 작은 게 아니죠. 큰 쌀가마, 옛날 쌀가마로 한가봐 반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다연장에서 쏘면, 다연장에서 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제 그 로켓탄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쫙 일정 고도에 다다르면 얘가 탁 분리돼서 그다음부터 글라이딩 활공을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로켓이 아마 하늘 높게까지 올려주니까 그래서 거의 뭐 150km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합동직격탄이.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놀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좋다는 게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양산이 안 되는 상태인데 보잉사가 개발만 해놓고 양산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제 뭐 한 5만 불, 6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9천만 원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엑스칼리버라고 155mm에서 쏘는 그 초정밀탄 한 50kg 가죠. 그거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거 뭐 거의 10만 달러니까. 그런데 엑스칼리버보다 훨씬 더 파괴력은 강하죠. 120kg나 되니까. 물론 얘를 쏘려면은 다연장 포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다연장 포대가. 가격이 싸니까 비교적 가격이 싸니까 폭죽놀이 하듯이 쏘아댈 수 있는 거죠. 상대방 작살내는 거죠. 그리고 150km를 가는 거고. 이거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 양산하면 발당 한 3천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이거 개발할지. 예. 그 이제 이 150km를 간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저기 우크라이나 남부 지도고